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해보죠.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한국경제TV 박승원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이슈 반도체로 출발해보겠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선 시장 하락에도 불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신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엔비디아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죠. 국내 증시에서도요, SK하이닉스가 뉴스를 발표합니다. HBM 선두주자인 SK하이닉스 또다시 초강수 베팅에 나선 모습. 내년 설비 투자에 10조 원을 집행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서앵커의 초강수 베팅에 저는 귀가 확 열렸는데요. 제가 판단은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만약 SK하이닉스가 금년에 돈을 많이 벌었다. 5조, 10조 벌어서 내년에 투자한다. 그럼 이해가 가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금년에 SK하이닉스는 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조 원에 가까운 금년에 SK하이닉스가 6조에서 7조 정도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1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베팅을 할까요? 바로 저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보는데요.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반도체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D램, 낸드, 그리고 최근에 올해 부각되고 있는 HBM, 고광대역 반도체라 하죠. 저는 이제 고성능 반도체라고 많이 표현한데요. 특히 이 HBM 쪽에 집중 투자를 하고요. 또 이제 한 두 달 전인가요? D램 가격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거의 2년 만의 일입니다. 요래서 D램하고 HBM 쪽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낸드는 어떻게 하냐? 낸드는 투자를 조금 지연하겠다. 왜 그렇죠? 낸드는 아직 바닥 확인이 안 됐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선택과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한 번 SK하이닉스는 초강수 베팅을 하고 빠르면 내년에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SK하이닉스를 다시 한번 눈여겨볼 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 얼만큼의 비중으로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어떤 국가로 보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은 5개의 산업이 이끌고 가는 국가라고 봅니다. 1번 반도체, 2번 자동차, 3번 철강, 4번 조선, 5번 화학. 물론 뭐 2차 전지도 있고 다른 건 많죠. 뭐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뭐 엔터도 있고. 그러나 핵심은 뭡니까? 5대 산업이 전 세계에서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리건데 반도체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20% 이상 있어야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왜 20%로 단정 짓느냐?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감독이다. 만일에 이번에 뭐 다른 국가랑 이제 경쟁을 하는데 국가대표 뽑아보라면 손흥민 선수 빼겠습니까? 황희찬 선수를 안 넣겠습니까? 김민재 선수 빼고 국가대표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이 잘 되고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저는 반도체와 자동차와 철강은 조선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요즘 반도체가 조금 주춤합니다. 그렇게 뭐 강한 시세는 못 내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를 본다면 이제 서서히 서광이 비치고 있는 반도체 업종에 반드시 우리 투자자 여러분의 20% 이상은 꼭 삼성전자도 좋고 SK하이닉스도 좋고 반도체 소부장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계좌의 20% 이상은 꼭 반도체로 편입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 비중은 돈이 적건 많건 상관없이 유지를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죠. 만약 제가 1,000만 원 투자한다면은 일단 한 200만 원 정도는 일단 반도체 포지션을 갖는 게 좋으시다 이 말씀입니다. 네, 항상 포트폴리오 투자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 주 내내 우리 증시를 휩쓸고 있는 공매도 전면 금지 이거 이슈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 배경부터 제도 개선까지 논란이 굉장히 많죠. 우리 박승환 한국경제TV 기자 나와 있고요. 이번에는 시장 조성자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불똥이 그쪽으로 튀었다고 하던데요. 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시장 조성자 등의 공매도 특이 사항을 조사토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는데 시장 조성자나 유동성 공급자는 예외로 둔 것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월요일부터 공매도 전면 금지를 결정하면서 이 둘은 제외한 바 있죠. 근거는 시장 안정자이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는 매수 전에 호가를 내서 주문 즉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평가 가치와 동떨어진 값의 거래가 맺어져 가격이 크게 출렁이는 부작용도 방지합니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이들을 공매도 금지의 맹점이라면서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면 금지라지만 뒷문을 열어둬서 여전히 공매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겠죠. 김 위원장은 이들이 유동성을 조정해줘서 나름대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조성 역할을 한다. 과거에도 공매도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공매도 거래 금지된 첫날 코스닥에서는 이전보다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공매도가 없으니 이제 주가가 좀 오르려냐 싶었던 투자자들로서는 눈엣 가시가 따로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조성자나 유동성 공급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시장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까? 예, 둘이 비슷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요. 이번 논란의 중심에선 ETF 유동성 공급자 위주로 살펴보면 이들은 매수와 매도 양쪽으로 최소 100증권 이상씩 10단계까지 호가를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다. 덕분에 거래량이 적거나 하루 한 주도 체결되지 않는 종목이라도 주문이 있으면 투자자로서는 즉시 사고 팔기가 가능하죠. 이때 호가는 순자산 가치, 나부를 중심으로 일정 범위 안에서 정해야만 합니다. 덕분에 가격이 크게 튀거나 빠지는 경우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해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LP는 가격이 치솟거나 빠지거나 투자자의 주문을 무조건 받아야만 하는데요. 가격이 한창 오르는 상품을 계속 넘겨주면 이익이 줄어들고 반대로 상품을 계속 가져오면 손실이 커지게 되는데 이러한 가격 변동 리스크를 덜기 위해서 차입 공매도가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입니다. 네, 지금 근데 과거 공매도 전면 금지 할 때도 이제 시장 조성자 뭐 이런 것들 예외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적용하라는 부분이 조금 우리가 좀 더 들어봐야 될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시장 조성 기능을 맡기려면은 공매도를 허용해줘야 된다. 뭐 그런 뜻이라는 거. 이고요. 거래량이 없더라도 편하게 사고 팔거나 가격 급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투자자들 불만이 커질 수 있겠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요? 맞습니다. 공매도 거래 금지 첫날은 개인 투자자가 ETF를 최근 2년 동안 가장 많이 판 날이었습니다. 3,500억 원이 넘는 규모로 순매도했는데요. 당일 거래대금 1위에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올랐는데 개인들은 이날 이 종목을 2,400억 원 어치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급등한 데다 레버리지 특성까지 더해져서 이날 ETF는 27%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대규모 매도 물량은 LP들의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공매도로 이어졌고요. 실제로 당일 H1B나 휴마시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의 공매도가 집중된 바 있죠. 어제 기준 두 시장을 합친 공매도 거래액은 86억 원으로 파악됩니다. 월요일과 비교하면 5%로 미치지 못하는 수준까지 쪼그라들었기는 했는데요. 20%대 상승률을 기록했던 2차 전지나 레버리지 관련 ETF가 진정세에 접어든 만큼 LP발 공매도 역시 누그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는 1일 천하였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월요일 좀 역사적으로 큰 폭으로 올랐던 증시가 빠르게 원상복귀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공매도 자체를 둘러싸고는 각종 논란이 끊이질 않는 모습이에요. 당초 내년 상반기까지였던 금지 기간이 조금 더 연장이 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의 문제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는 게 금융위원장 입장이었습니다. 앞서 정부는 공매도 금지 결정 배경으로 높은 불확실성의 우리 증시와 만연한 불법 공매도를 꼽은 바 있는데요. 그간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조하면서 전면 금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돌연 입장이 바뀐 이유로 금융위원장은 만연한 해외 IB들의 무차입 공매도를 지목했습니다. 오랫동안 내부적인 검토를 해왔고 불법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는 판단에 필요한 조치를 한 거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일요일 공매도 금지 기습 발표 이후 화요일 민생 현장 방문, 어제 국회에서까지 여론 설득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관건은 제도 개선이겠죠. 어제 저희 역시 보도했듯 한국의 공매도 금지 결정은 정치적 결정이며 소탐대실이라는 글로벌 투자업계의 부정적 여론이 잇따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 위원장은 빠른 제도 개선을 강조하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까지 고치는 게 장기적으로 대외 신인도를 회복시키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위한, 개인 투자자들의 의한, 좀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책 개선이 하루빨리 좀 시급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조 단위 대여로 관심을 모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내용 체크해 보시죠.
어제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마쳤습니다. 지금 고평가 논란을 이기지 못하고 아쉬운 청약 성적표를 발표했는데요. 얼마나 좀 부진하게 나온 겁니까, 김선영 대표님? 일단 8일에서 9일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최종 경쟁률은 70.04대 1로 나왔고요. 일단 주간사에 모인 청약 증거금이 3조 6,705억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앞서 30일부터 3일 동안 3일까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수요 예측을 했는데 경쟁률 17.2대 1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조금 이제 아쉬웠던 부분은 공모 희망 밴드가 있었는데 이게 36,200원부터 44,000원 사이였었거든요. 근데 공모가 하반에서 확정이 됐다는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전반적인 공모주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이게 좀 많이 갈리는데요.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는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 상장을 추진했던 대형급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어떤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수요 과측 과정에서 이제 흥행에 실패해서 자진 상장 상장 철회를 이제 진행했고요. IPO를 준비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참 이게 어려운 게 기껏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상장 준비를 했는데 그 상장 당시에 경기 상황이 받쳐주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에 이제 안 하니만 못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최근에는 증시 변동성도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경기 상황 자체도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 조달하는 조금 문제가 이런 연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형급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자금 조달력 자체가 이제 많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중소형급인 IPO, 중소형급 기업으로 이제 IPO 자금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하면 주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여기 청약하신 분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제가 뒤에서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의견 먼저 드리면 사실 이게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최근 기관 투자자들 자체도 이게 의무 보유 확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더 이제 자기 쪽으로 많이 배당을 받으려고 이제 우리 일정 기간 동안 팔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확약이 있는데 최근에 심지어 상장을 추진한 어떤 기업은 이제 의무 보유 확약을 받지 않은 기업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받고 그냥 던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투자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은 이제 수급이기 때문에 펀더멘탈보다 수급이 좀 앞선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이 쏠리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만약 받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지금은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대로 좀 따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들은 이제 일단 바로 매도를 해버리고 단기적으로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네, 단기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예, 때문에 단기적으로 살짝 오르더라도 결국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네요. 누군가가 저에게 어떻게 하겠냐고 얘기하면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만일 제가 이걸 받았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어쨌든 너무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냥 저는 상장 첫날에 좀 주가가 상승하면은 그날 매도를 했다가 좀 그 자금 그대로 이제 들고 있다가 며칠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저점에서 재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얼마나 안 좋습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지금 분위기 자체가 워낙 안 좋고 공매도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통 투자를 할 때 고래 싸움에 굳이 낄 필요가 없다. 우리 특히 개인 투자 같은 경우는 자금의 한정이 있고 그리고 그 자금에 대한 기간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고래 싸움에 굳이 뛰어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굳이 이렇게 신규 상장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가지고 매수하시고 투자하실 바에는 기존의 2차 전지 중에 좀 눌린 기업들 중에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지금 사실 솔직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좀 부진한 흥행 성적표에 대해서 한번 논란 짚어봤고요. 오늘장 영향을 줄 리포트와 공시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정준혜 캐스터 연결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행 공시 시간입니다. 먼저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리포트부터 살펴보시죠. 하나증권은 SK바이오팜에 대해서 미국 엑스코프리 매출액이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4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기존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또 텔레칩스는 주요 고객사인 현기차를 중심으로의 판매가 증가했고 또 일본을 포함한 해외로의 판매 호조도 이어지며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는데요. 따라서 DS투자증권은 목표가를 32,000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KB증권은 넷마블에 대해서 최근 보유하고 있던 하이브 주식 250만 주를 시간외 대량 매매로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했다며 목표가를 5만 1,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하지만 기존작의 부진한 수익성과 4분기 신작의 부재를 고려하면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해 투자 의견을 홀드로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목표가가 하향 조정된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IBK투자증권은 카카오에 대해서 내년 광고, 커머스 실적 전망 하향과 또 자회사의 기업 가치 하락을 반영해서 목표가를 6만 5천 원으로 내려잡았고요.
그리고 지역 난방공사는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며 하나증권이 목표가를 4만 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전해드렸습니다. SK바이오팜, 넷마블 그리고 텔레칩스가 목표가 상향 조정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자동차 부품 쪽도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선 테슬라와 포드가 또 급락을 했죠. 국내 증시에서도 현대차, 기아 실적은 매번 역대 최고치 경신이다라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데 주가를 보면 참 아쉽거든요. 자동차 부품주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주요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제가 드릴 말씀을 이생커가 거의 90% 해버리셨습니다. 아이고. 정말 이 주식시장에서 이론과 실제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현대차 지금 사상 최고 실적을 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0만 원의 벽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자동차 소재 부품 장비주는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심하게 40% 가까이 급락한 그런 종목들 나오고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빠지냐?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많이 감소됐다는 겁니다. 저만 해도 사실 작년에 차를 한 대 구입했는데요. 전기차 할까 내연차 할까? 제가 뭐 했을까요? 하이브리드요? 아니요. 결국은 내연차를 고르게 되더라고요. 내연차셨군요. 이게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우리 그 소비자들이 전기차에 대한 그 선호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 인건비가 상당히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자동차 노조가 최근까지 계속 노조를 파업을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파업을 마지막에 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 인건비 더 올려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업계 감산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대로 포드라든가 폭스바겐이라든가 전기차에 다 가겠다 했는데 요즘 많이 줄이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차조차도 전기차에 대한 그 속도를, 투자 속도를 조금 조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줄인다는 게 아니고 조절하고 있다는 얘기 뭡니까? 그만큼 아직은 전기차에 대한 열기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배경들이 최근에 전기차의 소재 부품 장비 주가 하락의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나 소장님은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이 뭐였습니까? 충전 이런 거였나요? 그겁니다. 예, 사실은 충전하고 안전에 대한 막연한, 굉장히 안전합니다. 전기차 위험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 났을 경우 등등 몇 가지 좀 불나면 탈출 못하죠. 예, 좋지 못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아마 내연차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럼 부품주 반등 시점은 수요가 조금 살아남을 확인하고 이후일까요? 우리말에 결자 해지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전기차 소재 부품 장비가 하락한 요인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인건비 올라가고 있고 또 그 업계가 이제 감산 추진을 하고 있고 하나만 더 붙이겠습니다. 고금리 아닙니까? 지금 미국이 5.5에서 더 올리겠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죠? 자동차 부품사들은 그만큼 고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사준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될 때까지는 우리가 좀 관망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해운주 빅딜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HMM의 본 입찰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가운데 1조 규모의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 부사채가 주식으로 전환, 오늘 상장되는데 주가의 부담으로 좀 작용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박승현 기자, 구체적인 물량이 어떻게 됩니까? 예, 전환사채를 바꾼 8천만 주와 신주 인수권 행사분 1억 2천만 주를 합쳐서 전체 2억 주입니다. 기존 발행 주식의 40%를 웃도는데요. 현재 주가에는 일찌감치 반영됐다는 분석이 우세한데 이미 예정된 수준이었던 데다 지난 7월 공식 발표까지 이미 있었다는 거죠. 당시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HMM 매각 공고를 내면서 들고 있는 연구체를 주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산은과 해진공의 HMM 합산 지분율은 44.9%에서 57.9%로 늘어나는데 이번에 추가된 지분값에 합쳐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최종 인수 후보자로는 동원과 하림, LX그룹이 선정됐고요. 업계에서 예상하는 HMM 매각 가격은 최소 5조 원입니다. 관건은 인수 후보자들의 현금 동원력인데 유찰 가능성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새우가 고래를 삼키려 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산은행은 이번 물량 외에도 1조 7천억 원 규모의 연구체가 더 남아있어서 향후 경영권 안정화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적격 인수자가 없으면 매각을 강행하진 않겠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지금 노조 반발도 만만치 않은 만큼 장기적인 경영권 안정화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당장 주주들로서는 좀 상황이 답답하게 펼쳐지는 거죠. 네, 실제로 주주들 의견을 들어보면요. 이러다가 대우조선꼴 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하나그룹이 인수한 하나오션, 즉 대우조선해양은 2000년 산내 넘어간 뒤 22년 만에 새 주인을 찾은 바 있죠. 최종 매각가는 2008년 6조에서 최근 2조 원까지 깎인 채 최종 매각에 성공했습니다. 길어지는 불확실성에 주가 역시 답답한 상태입니다. 지난달에는 연고점이었던 올 1월과 비교해 반토막까지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단기 수급으로는 2천억 원에 육박하는 공매도 잔고도 부담인데 공매도 거래 금지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지난 수요일 18,000여 주가 거래되면서 주주들을 긴장하게 하는 대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만 최근 한 달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지난달 6일부터 어제까지 외국인은 433억 원, 기관 투자가는 75억 원어치 HMM 주식을 사들였는데요. 올해 매출 8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악재를 싣고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네, 해운산업 우리나라 수출에 굉장히 중요하죠.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사실상 하나 남은 국적 선사입니다. 지배구조 정리 빨리 마무리 짓고 미래 투자를 서두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페노션이 오늘 3분기 실적 발표한다고요? 맞습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페노션의 3분기 매출은 1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은 1,100억 원 수준입니다. 지난해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유는 화물 운임이 싼 데다 중국의 수요 둔화 영향 탓입니다. 해운은 크게 곡물이나 가루를 나르는 벌크와 화물을 나르는 컨테이너로 나뉘는데 페노션은 이 중에서 국내 1위 벌크 선사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운송 업종의 최선우조로 페노션을 꼽습니다. 20년 내외의 장기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다는 건데요. 모회사인 하림지주가 HMM 인수에 대한 의지가 강력한 상황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적격 인수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해운사를 가지고 있죠. 선박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노리는 페노션이 글로벌 8위 컨테이너 선사인 HM을 가져와서 초대형 국제선사로 나가겠다는 포부인데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주주들의 관심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HMM의 본입찰 소식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만입니까? 석화 불황이 지속되면서 적자 행진을 이어갔던 롯데케미칼이 드디어 6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실까요? 사실 이게 재무제표를 따지고 보면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다라는 말씀 좀 먼저 그래요?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재무제표를 꼭 공부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업들 최악이 뭐냐면은 단기 수익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매출 떨어지는 건데요.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12.5%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에 불구함에도 순이익이 이제 328억 흑자 전환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실적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앞으로 실적에 대한 어떤 중요한 수요 회복에는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이번 재무제표 좀 뜯어보니까 유가 상승률이나 원료의 긍정적인 레깅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레깅 효과, 석유화학 쪽 투자하신 분들은 레깅 효과를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원재료를 투입하는 그 시차를 의미해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석유가 안 나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제 배럴당 50달러에 말 사옵니다. 근데 그걸 사오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올 때 한두 달 걸리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50불에 사왔는데 그게 100불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라는 게 발생해서 이제 재무제표를 따질 때 이제 50불 추가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반대로 가게 되면은 역레깅 효과라고 50불에 사왔는데 25불에 말 떨어지게 되면은 25불이라는 배럴당 25불이라는 손실이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따질 때 보통 이제 평가 수익이 좀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수익이 전체적인 매출이 증가한 건데 보통 이제 매출 원가에 반영이 됩니다. 근데 매출 원가가 좀 재고정가 손실이 좀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수익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기업이 굉장히 영업 잘해서 이제 실적 잘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 평가가 잘 돼가지고 이제 실적이 올랐다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를 적용시켜 보면은 레깅 효과로 인해서 이제 스프레드 보통 우리가 마진이라 하는데 마진율이 개선이 되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된 거지 이게 기업이 운영을 잘해서 한 건 아니다라는 부분이 사실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레깅 효과이든 어쨌든 석유화학 업종 이제 저점을 전반적으로 지났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보통 석유화학 볼 때 이제 해외 유명 투자분들을 많이 봐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 최근에 이제 포트폴리오 나왔지 않습니까? 탑 5 중에 이번 쉐브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계속 지금 버크셔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중국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중국이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은 당연히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유가는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연말까지 어쨌든 뭐 사우디든지 뭐 감사한다 이슈가 많아서 지금은 조금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유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결국은 이제 중국이 좀 많이 영향을 줄 거라 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이제 빠르게 수요가 회복되기는 어려운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업들이 보면은 이제 뭐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지만 영업 내에서 이제 기업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이제 좀 그래도 수익을 개선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황이 돌아섰다라고 평가하기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다?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는 부분을 분명히 봐야 된다. 이 정도까지만 멘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선영 대표님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보통 이제 굉장히 무거운 배가 이제 바다 위에서 균형을 잡을 때는 이제 평형수라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그냥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중동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개가 짖어도 마차는 간다.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기업의 성장성과 기업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이 맞습니다. 그대로 투자 전략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인호 소장님의 전략도 들어볼까요? 네. 제가 앞전에 2,300대 2,450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430인데요. 저는 올해 안으로 못 올라가도 2,502포인트 엊그제 고점 나올 것 같고 조금만 여건이 좋아진다면 2,550포인트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50포인트까지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한국경제TV 박승원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